네, 첫 번째 연사님부터 굉장한 분이 나오시죠. 최근에 알쓸인잡, 알쓸범잡, 알쓸신잡, 네, 뭐 신기한 과학나라, 선을 넘는 녀석들 누군지 아시죠? 양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양자역학까지 확장된 이야기, 아마 기존에 들으셨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께서 네, 오늘 두 번째 양자혁명을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두 번째 양자혁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자혁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양자혁명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상징하는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이 고양이를 보여주면 무조건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우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양자역학의 양자는 잘못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중인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원래 양자라는 것은 그 뜻이 한자를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퀀텀, 어떤 양을 말합니다. 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름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해지게 되죠. 역사에서는 처음에 좋은 이름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본질을 다 알고 났더니 잘못 지은 이름이었을 때가 많거든요. 정확히 양자역학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약간 잘못 짓는 바람에 지금도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양자 아닌데 라고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텐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양자역학은 역사적으로 처음에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인공지능이나 현재 첨단 기술들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돈이 될 만한 기술이라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전기였어요. 새롭게 발견된 전기와 무선통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무선통신의 핵심은 빛이 전파라는 거였고요. 전파라는 것은 저런 파동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시작은 바로 이 파동인 전파가 사과와 같은 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돼요. 아마 이 전파나 전자기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괴상망측한 이야기인지는 아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즉 소리와 사과가 같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는 파동인데 이 파동인 소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과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실험적 관측이 양자역학의 시작이 되고 사실 우리가 파동인 줄 알았던 저 전자기파가 입자라는 걸 처음에 명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탄생에 가장 기여한 특히 이 양자라는 단어의 탄생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또 중요한 양자라는 현상은 바로 원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원자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에 대한 답은 이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좋은 현미경으로 아주 많이 확대를 해서 보면 원자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실험으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인데 이 실험에 등장하는 장치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옛날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실험들을 했는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고요. 러더퍼드는 물론 이 장치는 아니었지만 노벨상 수상자고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원자라고 부르는 것의 구조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13년, 12년 정도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쯤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이런 그림이죠. 보통 이런 그림 딱 보면 원자폭탄이거나 원자력 에너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저 안에 있는 저 원자 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 핵 에너지고 원자폭탄이고 그런데요. 어찌됐든 원자란 것은 그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질문은 원자에 대한 질문으로 귀착되고 원자에 대한 질문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고 물질에 따라서 이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구조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제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은 양자역학의 탄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다 노벨상 수상자예요. 보어라는 사람이죠. 보어는 이 앞에 보신 이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지독하게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허용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일단 이런 구조가 딱 되는 순간 물리적으로는 바로 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전자기학을 사용하면 이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보어는 물리학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기가 막힌 가정들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첫 번째는 저기 있는 전자들, 중심에 연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들은 어떤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궤도 운동을 할 때 이유는 모르지만 붕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붕괴하지 않는데? 몰라. 이게 답이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붕괴하지 않고 이런 붕괴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물리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가정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구조물이 언제나 특수한 양자, 특수한 진동수나 파장의 빛만을 흡수 방출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줘요. 저렇게 띄엄띄엄하게 허용된 안정된 구조들 사이를 전자가 넘나들 때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을 흡수 방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원자는 언제나 특수한 종류의 빛만 낸다. 이 단순한 진술이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물체들의 색깔이 보이잖아요. 빨간색도 보이시고 검은색도 보이고 왜 이 물체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색깔만 낼까? 바로 이 원자는 이런 특수한 구조를 갖고 특정한 색깔의 빛만 흡수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색깔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지금 보호가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는 빛의 덩어리가 흡수 방출된다는 다시 양자죠. 그래서 이 즈음까지 만들어진 양자 새로운 역학, 원자를 기술하는 새로운 역학에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양자라는 이름이 도입된 거였죠. 자,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하면은 뭔가 설명이 된다는 거지 왜 항상 과학은 특히 물리학은 왜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잖아요. 저런 현상학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물리학의 역사를 보자면 갈릴레오가 법칙에 대한 말을 하고 그것을 뉴턴이 수식으로 썼다면 바로 보어가 한 말을 수식으로 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역학이 존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이젠베르크고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 또 한 사람은 슈레딩거고요.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 두 가지가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방식이고 현재 전 세계 모든 물리학과의 학생들은 3학년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배우고요. 저희도 오늘도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양자역학이 구축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양자역학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문제점이란 것은 수학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 방식의 문제점이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방식도 그렇고 슈레딩거의 방정식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자가 파동같이 행동한다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양자를 도입할 때 파동이었던 빛이 입자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돼요. 입자라고 생각했던 단단한 알갱이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전자는 질량도 가지고 있고요. 딱딱하거든요. 저걸로 쏘면은 이렇게 막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두 가지의 픽처,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또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전혀 조화롭지 않거든요. 제가 조화롭지 않은 이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 전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들이 이제는 전자에 해당할 텐데 전자는 일단 전 공간에 퍼져 있어야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 공간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구멍을 전자가 지날 때에는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걸 저로 얘기한다면 제가 이 순간에 여기 있지만 동시에 저기와 여기에도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뜻인데 이런 일을 전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본 단위들이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지점에 있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의 물체가 두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확장이 갈 수 있어요. 하나의 물체는 한 장소에 사실 두 장소가 아니라 100장소, 1000장소, 우주 전체 여기저기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 현상, 저 여기저기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후에 모든 과학에 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이 만들어지자 원자를 이해하게 되고, 원자를 이해하자 원자를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학문이 바로 화학이에요. 화학은 원자들의 결합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화학에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고, 화학이 완성되자 이제 화학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의 화학을 적용하는, 즉 분자생물학이 태동하여 곧 DNA가 개발되고 오늘날 생명과학 혁명이 벌어지죠. 자, 화학에서 오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원자들이 결합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예요. 수소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수소는 만나서 결합을 이룰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서로 뭔가 부족한 것도 없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가까이 와가지고 결합할까? 자, 이 결합을 오늘날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이 공유결합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죠. 원래 전자는 각각의 수소 원자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왼쪽에 있던 수소의 전자가 오른쪽에 있던 수소의 전자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데 두 장소에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전자는 아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난 것처럼 두 장소에 동시에 있게 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 두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된 거죠. 두 장소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는 두 장소가 같아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원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주 괴상한 방식이지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공유결합이 설명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주로 탄소와 수소와 질소로 된 산소의 공유결합들인데요, 이 결합이 여러분의 몸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유기화학 전체를 설명해요. 이 방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바로 이 결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제 드디어 인간이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화학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괴상하지만 우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는 두 종류가 아니라 수십만, 수천만 가지가 있겠지만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자기학 입장에서는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자기력이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걸 도체, 통하지 않는 걸 부도체. 전기가 왜 통하는지를 몰랐죠. 19세기까지 몰랐어요. 전기가 왜 통하는지는 모르지만 전기가 통할 때 그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왜 전자가 이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로 꽉 찬 이 구조물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랐죠. 자, 그걸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전자는 아까 같이 수소 원자 두 개의 두 장소에 동시에 있었던 묘기를 여러 개의 원자에 동시에 있는 묘기로 바꿉니다. 이제 하나의 전자는 모든 원자들, 아보가드로스의 원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있게 돼요. 자, 제가 이 방 안에 모든 장소에 한꺼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 방 안에 자유롭게 다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게 자유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이 주위의 금속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체라 그러고, 이렇게 못하는 것을 부도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이 중간에 뭐가 있겠죠. 그게 반도체고요. 바로 오늘날 반도체 혁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도체를 제어할 방법도 찾게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물리학이라는, 반도체 산업, 전자공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이 반도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죠. 삼성전자나 LG전자, 전자회사들은 바로 이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즉 1차 양자역학은 결국 바로 이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는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거고,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은 양자역학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리학자들 천지고요. 양자역학을 안 배우고 반도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차 양자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종류의 어떤 기기가 나와야 돼요. 그 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죠. 0과 1을 다루는 장치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영갈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문자로 쓸 수 있고요. 뭐 영어든 뭐 한글이든 뭐 한자든 모든 문자는 숫자로 쓸 수 있어요. 한자를 봤자 100만 개가 안 넘을 테니까 0부터 100만까지 있으면 되죠. 모든 십진법 숫자는 이진법 숫자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0과 1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전자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0은 0V고 1은 5V죠. 따라서 0과 1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로 해서 실행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제 0과 1을 처리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1936년 앨런 튜링이 보인 것은 0과 1을 입력받아서 0과 1을 내놓을 수 있는 기계는 인간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남은 일은 이것을 기계로 구현하면 되죠.
이거를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현하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을 하는 기계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바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1945년 제안되고요. 이 아키텍처에 따르면 인풋, 아웃풋이 있고 메모리에 들어온 입력을 잠깐 넣어놨다가 이거를 CPU에서 컨트롤 유닛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입력을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자, 이걸 뭘로 만드느냐? 양자역학 제1 양자혁명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이용하면 빠르게 되죠. 처음에는 양자혁명이 없었을 때는 이거를 기계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앨런 튜링은. 결국은 전자식이 제일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자, 이것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컴퓨터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바로 이 튜링 머신이에요. 똑같은 튜링 머신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다 저 반도체고요. 인공지능도 그래봤자 결국 다 CPU 똑같은 종류의 CPU를 사용하는 거고요. 단지 알고리즘만 다른 거죠. 자, 여기까지 만드는데 여전히 1차 양자혁명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2차 양자혁명이 왜 필요해지게 됐냐면은 바로 0과 1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0과 2를 입력받아서 0과 1을 출력하는 건데 언제나 메모리의 한 비트는 0 아니면 1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0V 아니면 5V입니다. 동시에 0V, 5V일 수는 없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듯이 실제 여러분 삼성반도체 메모리에서의 0과 1은 그 안에 전자들이 들어가면 1이고요. 나오면 0이에요. 메모리 안에 커패시터, 축전기가 있어가지고 축전기에 전화가 들어가면 1이고 빠지면 0입니다. 이 둘밖에 가능하지가 않은데 양자역학으로는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논리로 얘기하면은 동시에 하나의 문장이 참이면서 거짓일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면 참인 것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문장이 동시에 참,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이루는 저 비트는 0과 1의 어떤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 0과 1이 50대 50의 확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상태가 가능해요. 1이 99%, 0이 2%, 0부터 100%를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상이라 그래서 훨씬 복잡한 양을, 즉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비트가 두 개의 상태밖에 가질 수 없지만 양자역학은 무한히 많은 상태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는 노력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는 아니고요, 한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 양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바로 2019년 구글에서 만든 이 컴퓨터, 구글에서 53비트짜리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밝혀서 네이처의 논문을 내게 되죠. 이게 알파고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이게 나오자 모든 나라들이 갑자기 그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뛰어난 컴퓨터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녀석이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은 아까 상태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이거를 고전적인 컴퓨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 메모리, 계산의 속도를 떠나서 메모리를 잡으려고만 해도 53비트 양자 컴퓨터인데 불과 53, 여기서는 무려 저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8승 기가비트, 그 여러분 스마트폰 1000만 대가 필요합니다. 이 녀석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쉽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파워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그 엄청난 레이스가 그 이후에 벌어져가지고 이제 100비트 만들었다고 지금 IBM이랑 주로 지금 그 구글이 싸우고 있는데요. 중국도 많이 뛰어들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정보에 큰 기여를 한 세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항상 노벨상이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떠서 그런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이 로직, 0과 1을 동시에 갖는, 우린 한 번도 지금까지 논리학을 어떤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인 것만 다뤄봤지, 수학에서도 그렇고요. 동시에 참과 거짓일 때의 논리를 다뤄본 적이 많지 않아서 아직 알고리즘도 많지 않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 역할을 할지도 잘 모를 뿐더러 아직 하드웨어적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것이 조만간 개발되지 않을 것이고 개발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나아질지도 확실하지 않고 이 컴퓨터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를 대체할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주 유명한 분이 작년에 쓴 글이죠.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 현재 정확한 상황일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비를 여기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거에 비해서 장르는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연구를 하는 건 좋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다가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야든 열심히 돈을 투입하면은 뭐 꼭 우리가 원하는 양자 컴퓨터가 안 나오더라도 그 주변 기술들이 다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아직 양자 컴퓨터가 갈 길은 멀고 넘어야 될 기술적인 장벽도 아직 많고요. 그래서 아직 너무 장밋빛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이어서 산업계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아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